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정혜영이에요. 왜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마음 갖는다는 자체를 이해 못했거든요. 특히 돈 관련된 문제라면 자신의 치졸함을 돋보이게 만드는 우리 시모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런 사람을 경멸하는 수준에 이르렀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시모한테 그런 감정을 느낌과 동시에 시모 역시 저한테 교활하다며 난리치는 상황이지만요. 시모는 제가 덤탱이 씌운 거라며 악랄하다는데 사실 까마귀 날짜바에 떨어진 거로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뿐이에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동네 구멍가게부터 문방구를 거쳐 식당을 하기까지 항상 가게 옆에 조그마한 방이라도 있는 곳을 구하셨죠. 저와 오빠가 어렸기에 돌보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항상 바쁜 엄마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자랄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중 하나가 친할머니 이야기예요. 전 마흔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친할머니를 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은 막연하게 돌아가셨을 거라고 몇 년 전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친할머니 소식을 들었던 건 약 20년 전쯤 대학교 시절로 그 전까지 이야기로 듣던 친할머니는 시월드의 정석이었어요. 친할머니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빠가 첫째로 작은 아들을 더 살갑게 굴며 챙기셨다고 하셨죠. 이유는 둘 다 씨바디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 아빠를 더 사랑했다나? 그 집 돈이 더 많았다나? 그런 이유였는데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하튼 결혼은 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 친할머니를 찾아갔고 같은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멋 모르고 시월드에 입성했죠. 팔색조가 따로 없어.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뀌는데 누가 알겠어 그 마음을. 지금도 친할머니를 떠올릴 때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며 그 시절 멋 모르고 살았으니 꿀밤을 맞아도 살았다고 하셨죠.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점심때가 되어가는데 배 안 고프다고 밥 안 드신다고 하셨다가 20분 지나서 밥도 안 하고 뭐 하냐고 면박 주는 거요. 그래서 부랴부랴 밥을 하면 냄비밥 뚜껑 열어서 밥 서리게 만든다고 꿀밤을 때리시면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한다며 쥐잡듯이 엄마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시도 가만히 두질 않으니 쉴 틈도 없었지만 다행히 아빠가 서울로 일하러 올라오면서 연락이 뜸해지고 같이 안 살게 되었던 거죠. 아무래도 할머니를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서도 할머니를 또 모시고 온다고? 아이,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아. 못 살게 굴었던 건 다 희미해지고 지금 네 할머니 처지가 안 됐잖아. 대학 시절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엄마는 진지하게 할머니를 모시고 온다고 고민하고 계셨어요. 친할머니는 당신이 사랑하는 작은 아들 집에서 살았는데 며느리가 시집살이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아파트 창문을 열고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고 했다고 해요. 당연히 깜짝 놀란 친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며 따로 나와 사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다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과도 연락이 대면대면하고 뵈러 갔더니 좁은 방에서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불발되었는데 그 이유도 진짜 어이없는 게 저희 집에 오면 안방을 둘째 아들 명의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둘째 아들이 들으면 서운해 할 수도 있으니 둘째 아들 얼굴에 먹칠하기 싫다는 게 그 이유였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단칼에 거절하셨죠.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둘째 아들만 생각하시는 걸 보곤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그 없던 정마저도 떨어지셨던 거예요. 결국 친할머니와 연락은 그렇게 끊어졌는데 끝까지 이기적이고 당신밖에 모르던 사람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연락을 끊긴 지 오래되었으니 이젠 돌아가셨을 거라고 그 언젠가 엄마가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빠랑도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기에 당연히 소식도 없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딸 인생 엄마를 닮는다더니 묘하게 저도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예요. 나이가 더 들면 지금과 다르게 시모를 불쌍하게 여기고 다시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은 연락 끊고 지낼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행인 건 남편도 시모랑 우리 아빠와 친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살가운 모자 사이가 아니기에 우리 가정은 아무 타격받지 않았고 안 보고 사는 게 가능할 거라는 점이죠. 솔직히 저보다 더 당신 엄마라는 사람한테 학을 뗀 것 같기도 하지만요. 남편은 운동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는데요. 요즘 러닝이 유행이라지만 유행되기 전부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저고 제 남편이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는 건 함께하는 즐거움이 운동에서 뒤풀이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나 남편이나 술을 한 모금도 못한다는 점이었죠. 그래도 흥겹게 노는 걸 좋아했기에 늘 왁자지껄하게 어울리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주말에 뭐 해? 주말? 이번 주에도 번개 있지 않아? 거기 가겠지. 왜? 이번 주말엔 번개 가지 말고 나랑 영화 볼래? 어? 다른 사람들 말고 너랑 나랑 둘이서? 너 이 영화 아직 못 봤다며. 나도 아직 못 봤거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본 것 같던데 뭐. 남편을 모임에서 안 지 꼭 1년째 되던 날이었죠. 가끔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별다르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봤다는 말에 자연스레 약속을 잡았어요. 평소 모임에서 적어도 10명 넘게 함께 있었기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깊게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거였죠. 그렇게 영화가 끝난 후 차 한 잔을 하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사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 사랑? 글쎄, 뭐 의리 같은 거? 처음에야 불꽃 튀는 사랑으로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겠지만 시간 지나면 흐려지잖아. 그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실 내 전 여자친구가 나 군대 간 사이 바람나서 헤어졌거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딱 한 사람, 그 선배만 만나지 말랬는데 아이 그 선배랑 바람이 났더라고. 그래서 나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벼운 농담부터 속 깊은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며 느낀 건 생각보다 비슷한 게 많다는 점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들에 대한 상처와 배신감으로 사랑에 대한 정의까지 비슷했던 거예요. 참고로 제 전 남친은 좋은 회사로 이직한 후 저에게 차갑게 대하면서 헤어졌거든요. 자신의 환경이 좋아지니 제가 부족해 보였던 건지 헤어지자는 말만 안 했을 뿐 헤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질려 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게 더 마음이 기울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한번 불꽃이 붙기 시작하니 그동안 눈이 안 맞았던 게 신기할 정도로 속전속결, 결혼식까지 6개월도 걸리지 않았네요. 이제 오늘 사연을 전하게 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를 말씀해 드릴 것 같으면 사촌이 굴비만 먹어도 배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아는 속담을 인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속담은 사촌이 땅을 사면인데 굴비라고 말한 걸 보면 눈치 빠르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인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당신 자신 빼면 다 못나고 몹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같았으니까요. 잘해줄 데가 없냐고 물으실 것 같은데 굳이 따지고 보면 있긴 있어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화장실 급할 때만 그랬어요. 자신에게 뭔가 유리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간이나 쓸 게 다 빼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입 싹 씻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 싹 바꾸시는 분이시니까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돈 좀 번다고 기고만장해서 고개 빳빳한 꼴들하곤. 자고로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는데 우리 집안이 망할 징조인가? 제가 수학 강사인데 인기 강좌로 등극하면서 수업 시수가 늘었고 당연히 인센티브도 두둑히 받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그걸 자랑이라고 시모에게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별 좋은 소리 아니라는 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망할 만큼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며 칭찬해 줄 마음 없으면 아무 말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어금니가 죄다 썩어 다 뽑게 생겼다면서 틀니 대신 임플란트가 대세라는데 해줄 거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제가 왜 해드리냐고 물으니까 다 늙어서 병원비 드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거 있죠. 제대로 씹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에 더 자주 가고 결국 제 손해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해준다며 저만 야박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효도 안 하는 나쁜 며느리인 것처럼 몰아가시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또 한 번은 동네 지인이 해외여행 간다고 돈 자랑하지 못해 안달난 여편네라고 제 앞에서 욕이라는 욕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다가오는 당신 생일엔 동남아 말고 유럽 여행이 나을 것 같다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더라고요. 이런 걸 연애 때, 아니 상견례 때라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결혼 후 서서히 양파 껍질 벗겨지듯 알게 되니 이게 말로만 듣던 시월드인가 싶었어요. 물론 시모가 요구할 때마다 해드리지 않았지만요. 시모는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창 신도시가 생길 무렵이나 한바지 비슷하게 시작했고 공사 현장이 많았던 덕분에 식당은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항상 사람이 붐볐죠. 가게 옆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했는데 그 공간에는 점심시간에 차가 꽉 들어차고 대기가 생길 정도로 바빴으니까요. 가게 뒷마당에 임시로 천막을 쳐 테이블을 놓아 수요를 감당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컨테이너로 개조해 깔끔하게 바뀌었다고 전해 들었네요. 시모는 그 시절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며 제가 보지 못한 게 아쉽다는 듯 당신 손맛을 보러 지방에서도 올라왔다며 으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화려했던 시기를 직접 봤던 건 아니어도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항상 바빴던 가게였는데 신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후부터 서서히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결혼 3년 차쯤 되었을 땐 주말에 시모 가게에 가면 파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하루에 몇 팀 오지 않을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그 타깃이 제가 되었네요.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돈도 들어오는 건데 제가 들어오면서 돈복을 날렸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황당했던 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으면서 생각은 자유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도 사람 앞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랐죠. 면상에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서 바로 받아치지 못하고 나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에게 책 잡힐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남편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때 되면 얼굴 보러 갔던 게 오히려 잘못되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애써 부스럼 만든다는 옛말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내면 되는데 한두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러 온 게 화근인가, 이런 사람은 역시 안 보는 게 답인가 싶었죠. 다행인 건 저보다 반응이 빨랐던 남편이 저 대신 시모를 무시하며 그런 소리 하면 안 온다고 윽박지르는 덕분에 거기서 일단락되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고 항상 남편이 한 소리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더니 더한 소리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거든요. 옛말에 아이들은 태어날 때 집 앞 그릇을 물고 태어난다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은별이 두고 하는 소리세요? 얘는 왜 토끼 눈을 뜨고 그래 무섭게? 아예 그렇잖아. 남들은 애 태어나고 다 잘 된다는데 우리 집은 애 태어나도 여전히 파리만 날리고 있으니. 어머니,
저 물고 늘어지시는 거 부족하셔서 이젠 은별이까지. 손님이 안 오시면 음식 탓이겠죠.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얘는 내 손맛으로 사람들이 줄 섰던 거, 너 그거 보고도 그런 소리 하니? 나는 항상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해. 그런데 봐라, 너 결혼하고 줄었던 손님, 은별이 태어나고 뚝 끊겼잖니. 이래도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거야? 괜한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 안 와야겠다. 우리 때문에 손님 안 온다는데 우리가 와서 뭐해? 이제 우리 안 올 테니까 손님 많이 받으세요. 가자. 진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미련도 없다는 듯 말하는 남편을 보고 오히려 놀란 건 저였네요. 보통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언성을 높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주고받을 텐데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넘기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시모 성품이 원래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차피 말해도 안 먹힐 테니 안 보는 게 상책이라고 했죠. 그렇게 안 보다 다시 연락을 하며 지내는 도중에 결국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모가 저에게 가게를 맡아 해보지 않겠냐며 선심 쓰는 척 말을 꺼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 간 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나이가 들면서 하는 일이 힘들어 예전처럼 꼼꼼하게 못한 게 이유라면 이유일 것 같았대요.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쌓이고 쌓여 결국 손님이 줄어들었다면서 젊은 제가 제대로 덤빈다면 예전처럼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는 거였어요. 그럼 엄마가 다시 마음 잡고 하면 되겠네. 장사 해본 적도 없는 혜영이가 제대로 덤비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른 거 아니야? 남편이 맞받아치자 그런 걸 예상 못하셨는지 움찔하셨던 시모는 남편이 아닌 저를 보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셨죠. 몸이 예전처럼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는 둥, 어깨도 안 올라간다는 둥, 갑자기 여기저기 아픈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게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당신 노후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손님 없으면 권리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며 본심을 꺼내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자식이니까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권리금 준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며 좋은 생각인 듯 말씀하셨어요. 뭐가 둘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엄마만 좋은 거지. 남한테 못 파는 가게 왜 우리한테 떠넘겨? 우리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남편이 정색하며 말하자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제 손을 잡고 매달리기 시작하셨죠. 저 역시 별다른 반응하지 않고 지나쳤는데 점점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직장인이고 한때 잘 나가는 수학 강사였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확답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강사라는 직업이 불완전하니까요. 뭐 해야지 노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유튜브로 여러 가지 프로를 보는데 장사로 돈 번 사람들 보면서 은연중에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기도 했고요. 그 사람들 보면 스스로 뛰어들기보단 우연한 기회에 가게를 인수하고 성공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주변 상황을 보면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나도 이게 기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본 한 카페 사장은 원래 회사원이었는데 자주 가는 단골 카페를 우연히 인수받아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 올리고 또 다른 분은 치킨집을 인수해 메뉴 개발과 마케팅으로 대박을 냈거든요. 물론 쉽게 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시작한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신도시라 가족 단위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외곽으로 빠지는 공사 차량도 많아서 메뉴를 잘 선정한다면 충분히 승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역시 반대하지 않았던 건 시모 가게가 잘 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좋다고 대답했더니 시모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손해보는 장사 아니지? 위치 좋고 태반이 사람 전지잖아. 그래서 말인데 2천 정도 더 줘야 할 것 같아. 5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2천을 더 달라고요? 너도 상권 분석해서 될 것 같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야. 원래가 식당 자리라 다시 오픈하면 사람들 줄 설 텐데.
아무리 내가 운영 못한다지만 장사 잘 되면 돈 2천 한두 달이면 벌 텐데 내가 너무 싸게 부른 것 같아서 그래. 그렇게 사정할 땐 언제고 막상 한다고 하니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다는 시모를 보며 자식에게도 장사하는 시모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옆에서 본 남편은 그 돈이면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다며 제가 장사를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곳 알아보자는 말을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시모는 당신 아들 성격을 알아서 그런지 애틋한 모자 사이가 아니었으니 갑자기 농담이었다며 원래 가격대로 계약해주겠다고 다시 선심 쓰는 듯 말했죠. 그렇게 가게를 인수받고 처음 한 일은 대청소를 하는 거였어요. 15년 정도 운영하셨다는데 천막을 컨테이너로 개조한 건 외에는 손댕에 하나도 없었으니 테이블 위나 가게 천장 등 끈적한 기름때들이 누적되어 있었거든요. 주방은 상태가 더 심각했는데 이런 곳에서 음식을 조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환풍기 주변은 찌든 때가 검게 달라붙어 있었고 냉장고 뒤쪽은 곰팡이까지 피어 있을 정도였죠. 테이블도 싹 바꾸고 페인트 칠도 새로 했으며 주방 식기도 부분 교체할 정도로 전면 수정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청소해도 끝이 안 보여서 남편이 휴가까지 내서 도와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덧 조금씩 깨끗해지는 걸 보니 뿌듯하면서 이제 진짜 내 가게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사람을 써서 청소하는 중간중간 상황을 보며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신경 쓰는 한편 주방 상권도 세심하게 조사했죠. 체인점이 특히 많았고 일반 한식당은 생각보다 별로 없었기에 한식 뷔페로 정했어요. 신도시 중에서도 중심지가 아니라 살짝 외부에 걸쳐 있어서 공간이 넓었고 한 번에 100명 넘게 수용이 가능했기에 뷔페로 운영하면 홀에 별도로 서빙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서 인건비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 한 일은 한 달간 여기저기 전국에 한식 뷔페라는 곳은 다 가보며 인기 있는 메뉴가 뭐고 어떤 구성을 손님들이 선호하는지 알아봤어요. 특히 인기가 많은 몇몇 가게들은 근처에 숙소를 잡고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며칠 방문하면서 메뉴를 어떻게 바꾸나 세심하게 살폈고요. 그렇게 2달 동안 만발의 준비 끝내고 2달 만에 11시 오픈과 동시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결과는 대성공으로 우선 위치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오픈 보름 전부터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내거는 등 선전도 많이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마다 전단지를 직접 돌렸고 지역 맘카페에 홍보글도 올리며 오픈 당일엔 음악도 크게 틀어 운전자들이 가다 쳐다보게 만들 정도였죠. 오픈 후에는 블로그, 인스타 등 매일 메뉴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노력한 결과 한 달 만에 매출 2천만 원을 찍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뷔페라 별도로 서빙 같은 일은 없어요. 다만 셀프로 운영되는 특성상 손님들이 식사하고 나가시면 테이블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첫 달에 온 손님들이 둘째 달에도 오면 성공이라는 생각에 홀 청소 직원을 2명 따로 뽑았어요. 대부분 뷔페엔 홀 직원이 없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출이 더 늘긴 하지만 그만큼 손님들이 더 많이 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테이블까지 다 닦고 가시는 분이 없으니 기다리던 손님이 앉았을 때 기분 나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지만 홀 청소 직원을 둬서 그 부분을 없애니 재방문자가 늘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다른 뷔페들과 다르게 테이블이 항상 깨끗해서 아이들과 오기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정말 뿌듯했죠.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봐 주는구나 싶으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신경 쓴 만큼 가족 단위로 자주 오시는 분들이 늘어났고 매주 보게 되는 얼굴들도 하나 둘 생길 정도로 매출이 점점 늘어나며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도 되지 않아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 소위 말하는 대박집이 되었네요. 당신 어제도 늦게 들어온 거야? 아무리 돈도 돈이지만 잠은 제대로 자야지.
아유, 이것저것 혼자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네.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혼자 하기 벅차서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좀 도와줄까? 당신 충분히 주말에 잘 도와주고 있잖아. 아이, 뭘 어떻게 더 도와준다고 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내가 회사 그만두면 되지. 내가 그만둬도 충분할 정도로 월 매출 나오니까 둘이 함께하면 당신 덜 힘들고 쉴 시간도 좀 생길 거 아니야. 매일 늦게 들어오고 새벽같이 나가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던 남편이 돕겠다고 말을 했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남편은 홀에서 계산하고 손님 관리하며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로 가면 남편이 아이 아침 밥 먹이고 어린이집에 보내주고 가게로 나와 홀을 정리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면 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며 저녁 장사를 준비했는데 그때 남편은 다시 어린이집으로 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고요. 2~3시간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친정엄마가 오셔서 아이 저녁을 먹이고 돌봐주시면 다시 남편은 가게로 와서 저녁 장사까지 마무리하는 일상을 이어갔어요. 남편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저는 저녁 반찬을 준비하며 메뉴 선정에 신경 써야 했기에 잠깐의 여유도 없었지만 투자했던 돈을 빠르게 원상복귀하고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 남편도 저도 힘든지 모르고 한창 재미있게 지내던 시기였죠. 그렇게 1년 반쯤 운영했는데 갑자기 시이모랑 시모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시모는 저에게 가게를 넘긴 후 찾아오시는 일 없이 혼자 바쁘게 지내신다고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저희도 바쁘게 사느라 남편이 가끔 안부 전화만 했을 뿐 찾아뵙지 못했는데 갑자기 시이모를 대동하고 가게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던 시간도 아니고 남편이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던 그 시간에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 시이모가 변호사인데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데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으시고 서류 가방까지 옆에 메고 오셨거든요. 아이, 뭐를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됐고, 이리 와 앉아. 저 식사는 됐고 차나 좀 내오고.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는데 시어머니와 시이모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저보고 앉으라고 손까지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이모님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 처음 뵙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어. 너도 보니까 잘 지낸 거 같네.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구만. 뭘 그래. 아이, 그래. 내 가게 가져가더니 돈 좀 버니까 좋디. 그제서야 왜 오셨는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이모는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고 시모는 제 반응을 살피며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어머, 어머니,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넘겨주신 거잖아요. 콜리금도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이고, 그래. 권리금도 받았지.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싸게 넘긴 것 같아서 그래. 그때 내가 2천 더 불렀던 거 기억하지? 2천이 아니라 1억을 더 불렀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해 말고 조카, 언니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건 좋은 가게를 너무 헐값에 양도했더라고. 언니 말로는 차식이니까 손해보더라도 도와주는 셈 쳤다는데 좀 알아보니까 월 매출이 3천 오간다며. 그 정도는 권리금 보통 1억 이상으로 측정되는데. 시모의 말에 날개를 달아 주려는 듯 시이모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시는데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변호사라는 직업답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어필하시며 압박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이모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요 정당하게 계약해서 인수받은 거예요.
어머님이 손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권리금 한 푼 못 받는다고 저희에게 떠넘기셨거든요. 지금 잘 되는 건 저희가 노력한 결과예요. 어머니 가게 운영하실 때는 손님도 없었잖아요. 아이고 이 인연이 진짜. 네가 뭘 했다고 그래. 여기 오는 손님 다 예전에 내 손님들이야. 동네 사는 사람들 빤한데 내가 했던 가게 차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온 거 아니냐. 너 혼자 잘나서 된 줄 알아? 나 원 참. 조카가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야. 따지고 보면 기존에 형성된 상권, 그러니까 언니가 쌓아놓은 기반이 있으니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거는 맞는 말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맨바닥에 헤딩했으면 이렇게 성공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안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털을 잘 갖고 놨으니까 뭘 해도 된 거지. 내가 했잖아. 원래 잘 되던 자리니까 제대로 덤비면은 장사 잘 될 거라고.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잖아.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몰아붙이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시이모의 논리적인 공격이 더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지더라고요. 시모 성격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언제든 당신 유리하게 손바닥 바꾸듯 쉽게 말 바꾸는 사람이니 이런 날이 언젠가 오긴 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빠르다고 싶을 정도라 잠시 놀랐을 뿐 당황스럽진 않았네요. 그러면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설마 가게를 다시 돌려달라는 건 아니시겠죠? 왜 아니야? 바로 그거지. 너도 장사 해봐서 알 거 아니야. 아니 손해보는 장사 누가 하고 싶어 해? 내 거 내가 도로 찾겠다는데. 법적으로도 문제 없으니까 여기에 사인만 하면 돼, 조카 며느리. 그때 그 돈으로는 못 해드려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인테리어 싹 다시 했어요. 주방기기도 너무 오래돼서 바꾸고요. 그 값은 더 쳐주셔야 돼요. 무슨 소리야? 시키지도 않은 거 해놓고 왜 그 돈을 나한테 달래? 나는 이 자리에 대한 값을 받았고 너 역시 이 가게 자리에 대한 값만 받으면 되는 거지. 조카 며느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처음 계약이 불공평하게 된 거라 계약을 파기하는 형식으로 뒤엎는 이 계약은 원래 금액대로 하는 게 맞아. 그리고 하나 더. 일하는 직원들 빼갈 생각하지 마 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부터 홀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싹 다 그대로 일하는 조건이야. 알았어? 날 강도가 따로 없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그 심보가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변호사 시이모까지 옆에 대동하고 온 마당에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을 거라 생각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럼 돌려드릴게요. 줘야 감사하죠.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시모와 시이모 모두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제가 울며불며 매달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등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의외로 쉽게 수긍했으니까요.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하고 그날 저녁 장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정들었던 가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랑 시이모가 돌아가고 다음 날 아침 시모한테서 아침 일찍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거든요. 아니, 가게 앞에 붙은 이 현수막에 쓴 글자가 이게 뭐니? 영업 정지라니. 2개월 뒤 본다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제 너 이런 말 하나도 없었잖아. 물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당신 하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시모에게 저도 똑같이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었어요. 명예 변경에만 관심 있던 시모에게 가게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고 말로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손님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현수막으로 내걸었거든요. 미성년자 술 판매로 영업정지 2개월, 2달 뒤에 뵙겠습니다. 사실 시모가 가게에 오기 며칠 전 저녁 시간에 장사하다가 아이 때문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간 날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고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을 하려고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거실 한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피곤해서 잠깐 잔다고 생각하셨대요. 식사를 다 차리고 밥 먹자고 깨우러 갔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잠을 잔 게 아니라 기력이 없어 쓰러지듯 누워있던 거였죠. 해열제를 급하게 먹였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니던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직원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걱정하는 엄마를 진정시키고 개인 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 응급실로 아이를 데려갔고 조치를 취하고 나니 다행히 열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안도하는 찰나 남편이 가게에 가서 마무리한다고 말해 제가 아이 옆에 남고 그렇게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 터졌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역지구대입니다. 한솥뷔페 사장님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미성년자 주류 판매건으로 출석 조사가 필요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적이 없는데요. 3일 전에 저녁 7시 반경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식사하면서 소주랑 맥주 마셨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학부모가 직접 신고하신 건이라 조사가 필요합니다. 언제 출석 가능하신지요? 그날이면 그제서야 그날 제가 아이 때문에 급하게 나간 날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에서 서빙하신 직원분도 함께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남편과 1시간 반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생긴 일이라 직원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홀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건가? 그런 것 같아. 평소에 그렇게 교육을 해뒀는데. 작정하고 마시려는 애들을 누가 말려. 미성년자 아니어도 앳된 사람들도 있는 마당에 매번 손님들 싫어하는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에 벌금까지 물게 되었던 거죠. 게다가 그 시기가 이태원 참사 후라 불법 증축물 단속이 심했던 기간이었는데요. 가게 뒤편 천막이 있던 자리를 컨테이너로 바꾸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었고요. 현장 조사가 나오니 당연히 철거 명령이 떨어졌고요. 여기 무허가 증축 부분 철거하셔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잦은 철거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강제 철거 들어가더라도 처리는 개인이 해야 해서 그냥 업체 불러서 처리하시는 게 깔끔할 거예요. 그러면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통 3,4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자세한 건 몰라요. 업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생긴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벌금이야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영업정지로 2달간 쉬어야 하는 건 직원들까지 엮인 문제니 마땅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찰나에 시모가 시이모를 대동하고 들이닥친 거였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 고맙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선뜻 사인한 거였고요. 게다가 직원들까지 그대로 인수하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속으로 대박이다 싶었어요.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한 번에 떠넘길 수 있으면 저야 손해보는 거 없이 실속을 제대로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모든 안 좋은 일들이 휘몰아쳤던 것처럼 이젠 시모에게 휘몰아칠 차례였어요. 왜냐면 이 2가지 문제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명의를 넘기지 않았어도 가져가야 할 문제로 큰 걱정거리 중 하나였죠.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이 2달이나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 기다릴 이유 없었고 당연히 그만두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모에게 인수받은 후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고 마지막으로 뽑았던 홀 직원도 개업한 지 한 달 뒤 뽑았으니 일하던 직원 모두 퇴직금을 줘야 했거든요. 주방에 4명, 홀에 2명, 주차 요원 1명까지 총 7명의 퇴직금으로만
거의 2천만 원이 나가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끝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게 있었는데 바로 세금 문제였죠.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는데 시모가 딱 그날 찾아왔더라고요. 요즘 정신없어서 미루다가 마지막 날 하려던 참이었고 점심 장사가 끝났으니 저녁 장사를 하기 전 마무리하려던 찰나였거든요. 시모는 예전에 식당 할 때 제대로 소득 신고를 안 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꼬박꼬박 다 했거든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폭탄 맞기 싫어서요. 제가 인수받고 월 매출 3천에서 3,500을 오가서 부가세는 반기마다 450만 원 냈었고 종합소득세는 인수하고 처음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한 대로 내야 한다면 1,400만 원 정도 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의를 시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아 안 했으니 시모에게 미납세금과 가산세가 고스란히 넘어간 거였죠. 사업자 등록 명의를 변경하면 미납세금 납부 의무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거든요. 가산세까지 합치면 약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붙었을 거예요. 그러니 또 며칠 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세무서에서 전화 왔는데 아니 세금이 있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세금이 무슨 몇 천만 원씩이나 돼. 아니 나는 몇백도 안 냈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너 나한테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잖아.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세무사랑 상담해 보세요. 시모는 앉아서 돈 받을 생각만 했을 텐데 영업은커녕 나갈 돈만 천지였죠. 영업정지 2개월, 직원 퇴직금 2천만 원, 컨테이너 철거비 400만 원, 세금과 가산세 1,7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희에게 준 권리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건 1,0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그것도 2개월 후에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요. 시이모는 변호사였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단순히 장사 잘 되는 집이니까 명예 변경 안 해줄 거라며 변호사인 네가 함께 가서 좀 도와달라고만 했던 상황이더라고요. 시이모 입장에서도 단순히 언니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날 제가 단번에 알았다고 말했을 때도 시이모 때문에 겁먹고 그랬다고 시모가 엄청 좋아하더니 바로 그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몰랐다고 사기라고 한들 법적으로 무효가 될 리 없잖아요. 더군다나 변호사 대동한 건 시모니까요. 계약서에도 현재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시이모가 직접 작성한 거였어요. 엄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거지. 그럼 다시 저희한테 넘겨주시겠어요? 돌려드렸던 그 돈 그대로요. 그러면 저희야 땡큐죠. 아유,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시모는 영업정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직원 퇴직금과 세금, 철거 비용까지 모두 떠안으면서 2달 후를 기다리셨죠. 저희는 장사 잘 되던 가게를 하루 아침에 잃어 조금 아쉽긴 했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게 맞나? 현실적인 고민과 쌓여가는 통장장으로 고민하던 터라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어요. 남들 몇 년 직장 생활 해야 버는 돈을 1년 6개월 만에 벌었으니 차분히 생각하며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기로 남편과 이야기했거든요. 결국 시모는 모두들 예상했던 대로 완전히 망했어요. 나갈 돈은 4천만 원이 넘는데 실제로 받은 권리금은 5천만 원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남는 건 1,000만 원 정도였던 거죠. 그것도 2개월 후에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모는 고스란히 모든 비용을 떠안으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며 영업만 다시 하면 그 돈값 쓴 거 우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죠. 직원 퇴직금 2천만 원, 컨테이너 철거비 400만 원, 세금과 가산세 1,700만 원까지 다 처리하고 나니 정말 남는 게 없던 속에서도 장사가 잘 되던 모습만 기억하셨던 거예요. 가게에 한 번도 안 오셔서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가게 오려다가 손님이 많은 걸 보시고 틈나는 대로 오셔서 하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가나 체크하셨더라고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듣고 없던 정마저 떨어지는 느낌으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사할 수 있나 싶었네요. 그렇게 당신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예상하셨지만 2달 뒤 영업을 시작했을 땐 생각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스템을 다 아는 직원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가버렸고 동네 소문이 파다하게 나 새로 구인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거든요. 장사 안 되는 가게 며느리한테 떠넘기더니 장사 잘 되니까 빼앗아서 장사한다고 그만둔 직원들이 한 말이 이미 동네에 다 퍼졌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모든 반찬에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늘 같은 맛만 냈으니 호기심에 한 번 온 손님이 2번 올 리 없었던 거죠. 야, 네가 무슨 술을 쓴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줄을 서던 손님들이 하루아침에 발길을 떡 하고 끊을 리가 없잖아. 아유, 제가 어머님 가게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술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손님이 발길 끄는 걸 저한테서 찾지 마시고 어머님 음식 맛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예, 내 음식 맛이 뭐 어때서? 예전부터 내 음식 맛있다고 줄 섰던 거 너도 알잖아. 괜히 너 뒤에서 수 써놓고 나한테 들키니까 딴소리 하는 거지? 어?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머니, 잘 되면 어머니가 잘해서 잘 된 거고 안 되면 다 제 잘못이에요?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아유, 이제 그런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뭐? 억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잘 되던 가게에 너만 끼어들면 이렇게 파리가 날리는데. 그래도 내가 억지를 부린다는 거야? 어? 이게 다 너 때문인데. 아휴, 진짜로 너 어떻게 할 거야? 내 돈 내놓고 이 가게 도로 네가 가져가든가 해. 아유, 제가 왜요? 아쉬우니까 저보고 가져가라고 등 떠미셨다가 또 잘 되면 다시 시이모님 대동하고 가져가시게요? 아유, 어머님 남 탓하지 마시고 어머님 혼자 생각하시고 결론 낸 후에 통보하는 그 소통 방식 다시 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상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니까요. 매번 전화해서 팔이 날리는 게 제 탓이라고 말하는 시모에게 저도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 역시 매일 징징거리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말에 질린 듯 며칠 전 남편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시모라고 뜨던데 받지 않고 그대로 전화기를 아예 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랑은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버렸네요. 그건 시모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에게 붙들고 하소연하다 들어주지 않으니 이젠 그 화살이 시이모님에게 돌아갔더라고요. 시이모님에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해서 이렇게 손해가 크다면서 변호사 일 제대로 하는 거냐며 세상 안 좋은 말은 다 쏟아부으신 것 같았죠. 나중에 남편에게 시이모가 전화해 시모 성격 알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가게 잘 털고 나왔다는 소리를 했을 정도니까요. 차라리 시이모에게 전후 사정 다 말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시이모 성격에 모든 걸 알아보고 진행했을 거예요. 아니 굳이 시이모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솔직하게 말하셨다면 가족 간에 속일 리 없고 남편 엄마한테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신 혼자 약삭 빠른 척, 당신 생각이 옳은 척 모든 결론을 내시고 시이모에겐 대동만 해달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 그 책임을 시이모와 저에게 떠넘기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남편도 이제 시모를 다신 안 보겠다며 정말 부모라는 것 자체를 끊어내고 싶은 뉘앙스로 말했죠. 이젠 진짜 안 봐. 당신도 괜히 전화하고 그럴 거 없어.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이런 식이었어. 뭔 일 생기면 남 탓부터 하고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진짜 괜찮겠어? 이번 일 겪고 확실하게 알았어. 나보다 더 오래 본 이모도 그런 소리 하는데 자식이라고 뭐 달라? 다를 거였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그러면 안 되지. 자식한테 장사하는 것도 모자라서 호구도 아니고 뭘 어쩌라는 거야. 이제는 정말 지겹다. 어머님 전화 안 받으면 나한테 올 텐데 그럴 거면 당신이 확실하게 입장 정리해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고 올게.
그리고 당신도 전화번호 바꿔. 엄마가 나한테 걸더라도 당신한테 딴소리 못하게. 그렇게 말하곤 정말 시모에게 가 한 소리 했는지 다음 날 저녁 전화번호를 바꾸기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말 이런 일로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하나 싶었는데 막상 저에게 또 하소연하거나 따지듯 전화하는 시모를 보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곤 또 한편으로 언제까지 시모를 안 보고 살지 모르지만 당분간 마지막일 수 있으니 어른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전화는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너지? 네가 뒤에서 다 조정한 거지? 아니 한 번도 나한테 악한 소리 한 적 없는 애가 다시는 안 본다는데 다 너 때문이야. 내 가게 망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착한 내 아들까지 빼앗아가?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가? 어머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모든 상황을 악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욕심, 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던 그 사람도 제 핑계 댈 때 어머님이 자식 가지고 장사할 때 어머님 안 보겠다는 말했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내가 치매야? 다 기억나. 사실 그대로 말했으니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어. 근데 그게 왜? 단 2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처럼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래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 탓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하신 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입장을 바꾸라고?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너 잘났다고 이게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저 이제 번호도 바꿀 거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하셔도 소용없어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내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몇 달 후 동네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시모 가게가 결국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고 시모가 자초한 일이었으니 아쉬운 마음이나 후회 같은 부분들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저와 남편은 경기도 주택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행복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은행 대출 끼고 주택을 구매해 친정 엄마도 모시고 살거든요.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일상이 훨씬 행복한 요즘이에요. 혹시라도 저희 시모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통보는 결국 모든 관계를 망친다는 걸, 그리고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